목조 건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인데요.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건물이 수명을 다하면 거의 다 폐기물입니다. 아마 그 철거 현장, 그러니까 철거 감리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철하고 구리를 제외하고는 다 100% 폐기물이라고 봐도 되고요. 이걸 버릴 때마다 돈을 냅니다.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서울도 많이 올라가지고 2.5톤 톤당 한 50만 원 정도의 돈을 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태울 수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태웁니다. 버리는 게 돈이니까. 이게 아마 서울 미세먼지원인의 한 8% 정도 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건축에서 1980년대 정도의 하얀 벽돌 건물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이게 유행이 10년 만에 끝났는데 아마 90년대 초반쯤에 싹 사라졌습니다. 흰벽돌 건물이. 흰벽돌은 백토로 만드는데 유행이 끝난 게 아니라 백토는 호주하고 뉴질랜드에서만 나오는데 백토가 고갈돼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흰벽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건축 자재는 땅을 파서 만들어요. 그래서 건축의 재활용이 왜 중요하냐면 한 번 판 자재를 다시 써야만 한다라는 거. 안 그러면 인류는 계속 땅을 파서 건물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활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다시 하얀 벽돌 건물이 나옵니다. 그거는 뭐 백토를 다시 찾은 게 아니고요. 셰일가스처럼 벽돌 가격이 한 10배 오르면서 아주 깊숙하게 있는 백토를 캐도 경제성이 있으니까 캐내고 있는 거고요. 그것도 언젠가는 고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는 ACA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아까 장대희 본부장이 발표한 내년도 개정되는 녹색건축 인증안에서도 ACA 평가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과정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내재 탄소부터 운영 단계까지 더 나아가서 폐기까지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저탄소 인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품마다 원료 단계부터 제품 한 개가 만들어질 때까지 들어간 탄소의 량을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가격과 취향이 비슷하다면 이 숫자가 작은 제품을 좀 써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시작인데 유럽은 게토레이가 안 팔리거든요. 안 팔리는 이유가 이 포카리 스웨트하고 이 저탄소 싸움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포카리 스웨트가 지금 캔당 90g 정도 되잖아요. 근데 게토레이가 한 16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회는 이미 맛과 취향이 비슷하다면 저 숫자가 큰 걸 이미 구매하지 않는 사회로 진입이 됐다고 봐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드시는 음료수 중에 가장 저탄소 음료가 뭔지는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드시는 것 중에 가장 저탄소 음료수는 소주예요. 네, 소주는 알코올에다 물만 타기 때문에 에너지가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나는 지구를 위한 삶을 살겠다. 그래 음료를 소주로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소맥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ACA 평가라고 하는 건 어쨌든 원료부터 폐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계산하겠다라는 건데 이 사이에 리사이클이 들어가면 이른바 이제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다시 쓰는 거니까. 이 사회를 준비하고 있겠다는 건데 이게 되게 사실 산업적으로는 좀 무서운 얘기가 됩니다. 지금은 사실 콘크리트가 다 똑같은 콘크리트예요. 가격도 똑같아요. 근데 ACA 평가에 들어가면 회사마다 이 탄소를 쓴 전체량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ACA 평가를 들어가면 저렇게 이런 똑같은 콘크리트 제품 중에 탄소 발생이 많은 제품의 구매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EPD 마크를 받은 제품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사회는 ACA 평가 시대로 들어갈 거고요. 평가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도 문 닫는 그러니까 회사들이 꽤 많아지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열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똑같은 단열재지만 탄소 발생 총량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재를 다 더하면 결국은 안 되는 제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냐 국제적으로는 이게 아마 국가 중에 건축 분야에서 가장 급진적인 국가를 네덜란드로 뽑고 있는데요. 네덜란드는
약 10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작년부터 AC의 평가를 통과해야만 건축 허가가 나는 거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네덜란드는 각종 자재에 대한 내재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에 들어가게 된 거고요. 결국 우리나라 건축도 이쪽으로 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네덜란드 건축 설계에 대한 컨설팅을 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만 결국 가장 어려웠던 건 ACA였어요. ACA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지금 모든 건축 자재에 대한 어느 정도 과학적 평가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다만 이거는 지역, 그러니까 로컬을 고려하지 않은 통섭적인 내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제 상위, 그러니까 가장 고배출 자재가 알루미늄이에요. 가장 저배출 자재가 목재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 사실을 이해 못하면 왜 유럽에서 알루미늄 시트 건물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가?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알루미늄 시트는 유럽에서 설계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결국 ACA의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목구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목구조는 단독주택 수준에서만 논의되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대공간을 위한 여러 자재의 개발에 꽤 오래전부터 해왔고요. 나무라고 하는 건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첨언을 드립니다만 나무는 탄소를 흡수합니다. 근데 숲이 오래됐다고 해서 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모든 숲이라고 하는 건 보통 연령 30년 정도부터는 탄소 흡수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숲을 유지한다고 해서 지구가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탄소의 측면에서는. 그래서 계획조림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각 수종마다 구구림과 사유림에 따라서 잘라야 할 연한을 정해놨고요. 그러니까 이 이상을 유지할 이유가 딱히 없다는 거죠. 산업화할 수 있다면. 그래서 계획조림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는 개념인데 예를 들면 구조목으로 쓰이는 게 주로 그러니까 삼나무 계열 같은 것들인데 보시면 30년이에요. 그러니까 30년에 자를 수 있다는 거죠. 계획조림이라는 건 뭐냐면 그 국가가 보유한 조림 가능한 산의 면적을 30등분합니다. 등면적으로 등분하는 거죠. 그래서 큰 나무가 보통 한 15만 원, 20만 원 하는데 묘목은 100원, 20만 원, 100원, 200원 하거든요. 싼 거는 60원짜리 묘목도 있어요. 그것을 국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30등분한 섹터별로 매년 묘목을 합니다. 1년, 2년, 3년, 4년 쭉 나가서 맨 끝에 30년 차의 묘목을 심으면 첫 번째 해에 심었던 나무가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벌목해서 제제목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계획조림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건 이 계획조림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 건축 산업을 이끌어갈 국가의 판단 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햄버거 지수 그런 거 있듯이 계획조림에 도달했냐 안 했냐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축자재는 땅을 파서 나오는데 계획조림에 성공했고 그 국가가 목조 건축 기술을 확보했다면 더 이상 땅을 파서 건축을 짓지 않아도 되거든요. 모든 건축자재는 땅 위에서 자라고 딱히 비료등 같은 것도 필요 없고 자연이 키웁니다. 나무는. 그래서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계획조림에 성공한 국가의 실제 산업의 모습입니다. 나무의 간격을 보시면 이게 신이 심은 간격은 아니라는 거 쉽게 보실 거예요. 굉장히 뻑뻑하게 심습니다. 이게 또 뻑뻑하게 심을수록 좋은 게 뭐냐면 장가지가 생기지 않아요. 장가지가 생기지 않으니까 길고 곱게 자라고 곧바로 제제목으로서의 가치를 쉽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이제 내려와 가지고 거대한 제재 공장에서 건조목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 건축에서 쓰이는 자재로 됩니다. 근데 이게 구조재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수종의 나무가 쓰이는데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계획조림을 위한 조림 지도까지는 완성한 국가입니다. 혹시 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산림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전국 국토에 대해서 이 지역엔 어떤 나무를 심어야 경제적이다라고 하는 조림 지도까지를 완성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의 기존에 아무런 가치 없던 나무를 베어버리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묘목 계획을 수립하면 우리나라도 30년 후에는 계획조림 국가에 돌입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다시피 나무는 구조재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제일 왼쪽이 구조재로 쓰이는 나무입니다. 보통 CLT라고 불리우는 기둥도 나무, 보도 나무, 슬라브도 나무. 가운데 있는 게 목섬유 단열재예요. 그러니까 단열재도 나무를 쓰고요. 재밌는 건 이 천연 단열재 쪽 기술도 꽤 올라와 가지고요. 이 목섬유 단열재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EPS 단열재하고 열 전도율이 같습니다. 과거에는 절반밖에 안 됐지만 이제는 같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 사진 아래쪽에 있는 게 목섬유 보드입니다. 석고보드를 대체할 자재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마감재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동의어의 반복이겠습니다만 구조재가 나무, 단열재가 나무, 마감재가 나무이면서 그 국가가 계획조림에 돌입했다면 말씀다시피 더 이상 땅을 파서 건축 자재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내재 탄소를 제로화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진국들이 이 길로 달려가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게 제2의 기회라고 보는 게 선진국들도 이제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저탄소 에너지, 제로 에너지는 다 선진국 뒷공무를 쫓아가는 거였지만 이 목조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선진국도 아직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회가 있고요. 이게 참고로 대형 구조목을 만드는 공장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대공간 부재를 만드느냐. 이게 40m짜리 체육관 볼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건조목을 쭉 그 설계 길이대로 쭉 놓습니다. 그리고 천연본드를 발라서 포르말데히드가 없는 천연본드를 발라서 한 10일 정도 굳히면 이게 단단한 부재화돼요. 그래서 이렇게 굳힌 거를 집채만한 대패 속에 넣어서 빼내면 설계 규격의 부재가 나오게 되고요. 다만 이송 과정의 도로 사정 때문에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만 보통 20m를 이송 최대 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40m짜리 보는 공장에서 철골 조립할 수 있게끔 철물이 끼워져서 납품이 되고요. 현장에서 두 철물을 결합하면 40m짜리 체육관 보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까지 지어진 건물 중에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그 노르웨이에 있는 85.4m짜리 목구조 건물이고요. 말씀다시피 자세히 보시면 기둥나무, 보나무, 슬라브 나무, 내부 마감재 나무, 외부 마감재 나무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지어진 것 중에 가장 연면적이 큰 거고요.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거고 2만 제곱미터짜리 목구조 건물이고 역시 개념은 같습니다. 실제 평면을 보시면 철골 구조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경관도 거의 비슷하고요. 층고도 거의 비슷하고 특별히 제가 이 건물을 좋아하는 건 이 건물은 특별 피난 계단도 목재로 만들었어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두 가지 질문이 있으세요. 불나면 어떡하냐? 누수가 생기면 어떡하냐? 딱 두 가지 질문이 가장 큰데요. 그런 기술적 기반은 사실은 너무나 긴 얘기가 필요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해결됐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거 해결되지 않고 특별 피난 계단을 나무로 만드는 정도로 캐나다가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실내 모습이고요.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이 나무로 되어 있고요. 내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 공사 중에 조립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이게 현장 조립이다 보니까 공사 기간도 굉장히 짧아요. 이것도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이거는 기숙사 건물입니다. 대학 기숙사 건물인데 국가가 좀 펀딩을 좀 하긴 했지만 이게 18층짜리 건물이거든요. 이게 개념도가 이렇고요. 18층 전체의 공사 기간이 착공부터 준공까지 얼마 걸렸냐면 62일 걸렸습니다. 현장에서 조립만 하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 조립하는 모습이고요. 요즘 그 OSC라고 보통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목구조는 가볍기 때문에 이송 에너지도 훨씬 현저하게 적게 듭니다. 한 차에 훨씬 많은 자재를 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피를 가져와서 현장에서 조립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이게 실제 공사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는 코어 부분은 콘크리트 구조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것도 뭐 모든 나라에서는 좀 달려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것도 목재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접합은 다 철물로 하고 있고요. 이게 단면호인데 이들이 이제 이걸 하면서 얼마큼 큰 고민을 했는지는 이제 설비 시설을 어떻게 목구조 속에서 감췄냐를 엿볼 수 있는 디테일인데요. 보시면 층간소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설비까지 꽤 많은 고민을 한 건물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잠자코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후진국은 아니니까요. 우리나라도 산림청을 중심으로 목구조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오고 있어요. 또 그 대형화를 위해서 이게 최근에 지어진 건데요. 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 교육관, 교육센터고요. 6층 규모고 67%의 국산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국산 목재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비싸냐면 무섭게 비싸요. 우리나라가 아직 목재 산업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역시 제가 포함된 연구단에서도 13층짜리 목구조 연구과제를 현재 2027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화 규준 또 우리나라 층간소음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산 나무는 탄소 배출량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운송 에너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가져올수록 탄소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산재를 결국 국산재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산 목재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산 목재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배울 거는 이제 일본의 사례를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본 애들이 이런 걸 참 잘해요. 굉장히 롱텀의 로드맵을 가지고 밑에 나온 워딩 그대로입니다. 공공건축의 몇 퍼센트는 목구조여야만 하고 그 목재의 몇 퍼센트는 일본산이어야 한다. 딱 이 한 가지 명제를 30년에 걸쳐서 계속 비율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0.1%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산 목재 비율이 올라가면서 일본 목재 산업이 커지는 거고 커지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더 이상 보조금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30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렇게 목재를 키웠더니 주요 수출 대상국이 한국입니다. 이게 좀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많이 들으시고 많은 지자체에서 현상 설계 발주를 목구조로 하시는 경우가 되게 늘었어요. 굉장히 늘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이 최근에 목구조로 발주된 건물이고 이게 당선작들 사진인데요.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큰 걱정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국가라서요. 지금 이렇게 대규모 건물을 발주하면 100% 수입산 목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은 생기지 않았는데 건물만 먼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물론 이제 산림청에서 제3차 목재이용 종합계획이라고 2029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사실은 이건 산림청의 얘기고요. 건축은 국토부의 얘기니까 국토부하고 산림청이 제대로 협업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결국 이런 식으로 공공청사들이 목구조로 발주가 되고 목건축 시장이 커지면 결국은 산업은 사라지고 수입 유통 시장만 남게 될 겁니다. 그 얘기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30년 후에 들어갈 곳은 무역회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을 가지고 한국 건축과 한국 산업을 위해서 앞으로 목재 산업을 어떤 로드맵을 갖고 키워갈 것인가라고 하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